한국 기술진은 오늘 모두 철수합니다. 회의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기업을 선정한 직후였습니다. 하나오션은 예비 공급자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상 독일의 승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밀려난 한국 측은 항의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는 손짓조차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캐나다 언론은 다시 한국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분명 독일이었는데 왜 언론은 다시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조용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도 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사건이 시작된 순간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 한때 캐나다 국방부 조달 평가관으로 10년 가까이 일했고 지금은 국방 전문 기자로 이 발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저에게도 이방 안의 누구에게도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조선 기술, 수십 년간 검증된 실전 배치 이력, 평가표의 항목 하나하나를 직접 채워본 사람으로서 저는 늘 그렇게 판단해왔고 그렇게 기사를 써왔습니다. 단상에서는 독일 대표가 캐나다 국방장관과 악수를 나눴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통역사가 그 옆에서 조용히 말을 옮기고 있었고 좌석 앞줄에는 정장을 입은 관료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수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한국 대표단이 앉은 자리로 시선이 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표정이 거기 없었습니다. 실망도, 억울함도, 항의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옆 사람과 짧게 눈짓을 주고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면 치레인가? 잠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에는 보통 옅은 씁쓸함이라도 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기자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독일이 이겼는데?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차이인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습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에는 대표단 전원의 반응이 지나치게 일치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6, 7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담담했습니다. 문화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계약이 내정되어 있다는 걸 저들만 알고 있어서 저렇게 여유로운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정보를 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공개석상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내정된 정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표단 쪽으로 다가가 짧게 물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 측 관계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준비만 했습니다. 다음이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말은 보통 진쪽이 체면을 세우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수첩을 덮으려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체면 칠해라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방금 그 목소리에는 힘도 씁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주 일정을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로비로 나가는 길 유리창 밖으로 오타와의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브리핑룸 쪽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분명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이렇게 다음을 말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수첩에 물음표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주차장 조명이 깜빡였고 제 숨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룸에서 봤던 그 담담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체면 칠해였을 뿐이라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발표장에서 마주쳤던 관계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가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 로비에서 들었던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뜻이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번 사업의 공식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등 아래로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훈련센터. 계약 부속서에만 짧게 언급된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항목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이라는 말이 이 단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오전 이번 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했던 캐나다 부품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공장 기계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잠시 기계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쪽에도 훈련센터 관련 협력 논의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저는 훈련센터가 있던 지역의 신문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최근 지역 소식 몇 개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짧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계약 관련 협력 논의가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검토라는 단어는 계속될 수도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직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브리핑 자료로 돌아가 훈련센터 항목 옆에 붙은 작은 각주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잠수함 12척을 사고 파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항목이었습니다. 계약 뒤에 잠수함 말고도 뭔가 다른 계획이 붙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짧게 보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편집장의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계약 아닌가? 다음 특종이나 찾아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난 이야기일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가 브리핑룸에서 받아 적었던 단어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다음. 편집장 말대로 끝난 이야기라면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체면치레라는 제 첫 짐작은 이제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진짜 패키지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결심했던 대로 이번 사업의 정부 발주 문서와 제안서 사본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편집장의 말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계약 아닌가? 저는 그 말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기술 및 산업 참여 계획이라는 제목의 부속서가 나왔습니다. 본 계약서보다 두꺼운 분량이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성능 평가 항목 다음 페이지에 예상하지 못했던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 및 유지 보수 비율. 잠수함 12척을 들여오는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는 유지 보수를 캐나다 국내에서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평가했던 다른 국방 사업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조건이 부속사항 한두 줄로 끝났습니다. 이번 문서는 분량부터가 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비슷한 조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품 공급망의 일정 비율을 현지 업체가 맡는다는 조항이 또 있었습니다. 성능 경쟁이라면 이런 조항이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속서 한쪽 귀퉁이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현지 산업 참여 없이는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현지 구매 조건인가? 저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펜으로 여백에 물음표를 하나 그리고 다음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서에서 훈련센터 협력자료 옆에 인근 대학의 조선 관련 교육과정 개편안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조달 조건이라면 대학 교육과정까지 함께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홍보용 약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의심해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문서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구체적인 협력기관 이름과 계약 성사를 전제로 한 조건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행 계획에 가까운 문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철강과 조선 인력 교육 관련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철강 업체와의 공급 협약, 조선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그리고 그 인력이 배치될 조선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잠수함 한 척의 사양보다 더 길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평가관으로 일하던 시절 저는 이런 두께의 부속서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몇 장으로 끝나는 항목이 이번에는 별도의 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12척, 그 뒤에 현지 유지보수 기반과 부품 공급망, 조선 전문 인력 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 고용에 관한 조건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었을 때에만 실행된다는 조건부 문구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로비에서 들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준비만 했습니다. 다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집장의 심드렁한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미 끝난 계약 아닌가? 두 사람 모두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능과 가격을 겨루는 계약인 줄 알았던 이 사업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속서 맨 뒷장까지 넘겼습니다. 종이 질감이 앞장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거기에 서명란과 나란히 작은 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잠수함이 아니라 캐나다의 한 대학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잠수함 구매 계약이라는 제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이름을 확인한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온타리오로 향했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도착한 모호크 칼리지 정문은 예상보다 훨씬 평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전인데도 복도의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형광등 아래로 텅 빈 게시판이 늘어서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제 이름을 확인한 뒤 별다른 질문 없이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비어있는 실습실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뜯지 않은 자재 상자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배선 공사만 끝난 빈 콘센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손대지 않은 주차 구획선이 보였습니다. 훈련센터는 계약에 딸린 상징적인 행사일 거라고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브리핑 자료 한쪽에 짧게 적혀 있던 그 단어가 여기서는 실제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게시판에서 인쇄된 과정표를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용접, 전기, 기계설비, 해양기계, 로봇공학, 물류. 6개 과정 이름 위에 빨간 글씨로 보류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대 행사치고는 과정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기 인력을 급하게 채용하려던 홍보성 사업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담당자는 대답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셔틀을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조선소 사무실까지 저를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벌판과 낮은 공장 지붕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이 과정 수료자들이 배치될 예정이었던 인력 배치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도면의 한 구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유지보수 인력, 품질검사 인력, 부품 물류 담당. 도면 하단 협력사 명단과 교육과정 감수 항목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한화오션. 단순한 협력 문구가 아니라 실행 주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기 채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인력 배치도를 미리 그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면 귀퉁이에는 이 모든 계획이 사업자 확정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홍보라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확정이라기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들여온 뒤 캐나다가 그 배를 스스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이었던 걸까? 저는 지난주 로비에서 들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준비만 했습니다. 다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가리키던 것 중 하나가 어쩌면 이도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셔틀 안에서 담당자는 창밖을 보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장비가 들어올 자리까지 이미 비워뒀었습니다. 저는 문득 지역 신문에서 봤던 재검토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협력론의 하나가 흔들리는 정도로만 읽었는데 지금 눈앞에 도면과 명단을 보니 그 기사가 가리키던 것이 훨씬 더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담당자에게 이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뒤적이며 대답 대신 날짜가 적힌 표지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한참 전부터 이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성능과 가격만 겨루는 계약이라는 제 첫 판단과는 자꾸 어긋났습니다. 학교 복도로 돌아오자 게시판에는 학생 문의 접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문 위에도 같은 보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도면과 명단을 눈으로 확인한 뒤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만큼 준비된 계획이 서류 위에서 멈춰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승패와는 별개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담당자는 접어둔 과정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다린 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대 행사일 거라던 제 첫 짐작은 이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모호크 칼리지에서 본 협력사 명단에 적혀있던 지명을 따라 다음날 수세인트 마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훈련센터가 이번 협력안의 가장 큰 그림일 거라고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 초입에서부터 알고마스틸의 거대한 굴뚝이 보였습니다. 매연 냄새와 금속 두드리는 소리가 도로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교대 시간이었는지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무리지어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몇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 웃으며 손만 흔들고 지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도 들었습니다. 구조용 강제 라인 이야기요. 저는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만. 옆에 있던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 말이 돌긴 했어요. 저희 삼촌도 여기서 30년 일하셨는데 요즘처럼 이 얘기가 자주 나온 적은 없었대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30년 일한 사람도 처음 듣는 규모의 이야기라면 이건 단순한 뜬소문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지역 신문사를 찾아가자 편집자는 책상 서랍에서 최근 몇 달간 쌓인 관련 기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이어졌습니다. 구조용 강제 생산시설 투자 구상, 방산 공급망 참여 가능성, 지역 고용 확대 기대. 소문이라기엔 기사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편집자는 기사 하나를 짚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로 자세히 쓸 수 있었던 건 저희도 취재원이 여럿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역 언론이 지레 부풀린 투자 유치용 보도였을까? 저는 그렇게도 의심해 보았습니다. 시장실 복도에서 만난 관계자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몇 초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확답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그때 논의를 시작한다는 확정된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하나를 두고 도시는 이미 구체적인 설비와 인력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확정도 아닌 계획에 이 정도로 구체적인 준비가 따라붙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3장에서 봤던 부품 공급망 조항을 떠올렸습니다. 그 조항에 적혀있던 현지 업체 비율이 어쩌면 이 철강 라인을 가리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 관계자에게 그 가능성을 물었더니 그는 대답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알고마스틸의 굴뚝 연기가 보였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범위까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확답은 없었지만 부정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몇몇 상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유리창에는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 지붕 위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캐묻는 대신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텅 빈 거리에 울렸습니다. 오타와의 브리핑룸도 모호크 칼리지의 빈 실습실도 결국 이 거리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공장 몇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수함은 아직 한 척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미 그 배가 오기도 전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미 움직여 놓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훈련센터 하나만의 이야기라던 제 생각은 이 도시 앞에서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커서만 빈 화면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잠수함 한 척 없는 도시가 잠수함 계약의 결과를 가장 먼저 견디고 있었습니다. 철강 도시에서 돌아온 뒤 저는 이번에는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약 뒤에 붙은 산업 이야기만 좇았지만 애초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형 방산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가장 좋은 장비를 고르면 된다고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기지 출입증을 받고 안내 차량에 오르자 창밖으로 회색 구축함과 보급함 사이로 낮게 떠 있는 잠수함 선체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안내 장교는 오늘 일정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부두 견학, 정비 일지 확인, 그리고 짧은 인터뷰. 저는 이 정도면 반나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키몰트 기지 정문을 지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정비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있는 부두였습니다. 선체 곳곳에 비계가 둘러져 있었고 정비 인력들이 부품을 나르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소리와 용접 불꽃이 부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예비역 장교가 정비 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비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사례가 여러 건 적혀 있었습니다. 노후화는 언론이 과장한 프레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지에 적힌 숫자는 저희가 임의로 늘린 게 아닙니다. 부품 자체를 더 이상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어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비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뜯어놓은 부품 몇 개가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언론 프레임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명 연장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다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승조원 훈련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예정된 항해의 훈련 여러 건이 정비 지연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취소선 옆에는 담당 승조원의 이름 대신 부서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를 늘려서 버틸 수는 있어도 그 배를 몰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숙련도는 정비고에 세워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수명 연장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항구가 보이는 회의실에서 전직 잠수함 장교를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정비고의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인도 일정 비교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후보 모델의 예상 인도 시점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캐나다 해군의 전력 공백 우려 시점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 두 줄 모두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 시점을 지나면 가동 가능한 잠수함 수가 최소 운용 기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 사이를 버틸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사업을 평가표 위의 숫자 싸움으로만 봐왔습니다. 발표 당일 브리핑룸에서 봤던 성능표와 가격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두 항목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 앞에서는 납기가 단순한 상업 조건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 다시 읽혔습니다. 창밖으로 정비 중인 잠수함의 실루엣이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저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가기까지 이 기지의 누군가는 매일 그 시간을 세고 있을 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생산 속도가 계속 거론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능표에는 안 잡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들을 떠올렸습니다.
훈련센터의 빈 실습실, 철강도시의 조건부 투자, 그리고 이 정비고에 밀린 부품들. 그때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그저 한국은 빠르게 만드는 회사라는 문장 하나로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문장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가 이번에 놓친 것은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가진 산업 파트너 전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누구보다 빨리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자료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거제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는 낮은 가격과 장시간 노동에서 나온 결과일 거라고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지나 버스에 오르자 안내를 맡은 직원이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버스가 부지를 가로지르는 동안 창밖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도크가 이어졌습니다. 크레인이 머리 위로 지나가며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골리앗 크레인 아래로 부재를 실은 대차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값싼 인건비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며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은 공정구역에는 사람보다 로봇팔과 자동화 설비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접선을 따라 움직이는 자동 용접 로봇, 부재를 옮기는 무인 이송 장비. 값싼 인건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제 표정을 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밤낮 없이 몰아붙이는 방식인가? 저는 다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디지털 생산 관리 화면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블록이 동시에 서로 다른 단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막대들이 화면 가득 겹쳐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 한 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블록을 나눠서 여러 척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정 자체가 겹쳐서 돌아가도록 짜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협력업체 부품 입고장으로 이동하자 트럭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역장 한쪽에는 오늘 입고 예정인 부품 목록이 시간대별로 붙어 있었습니다. 품질검사원은 입고되는 부품마다 검사표에 표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부품 표면을 짚어가며 확인하는 손짓이 반복됐습니다. 이물 하나가 규격에 미달해 반출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도 의심해 보았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협력 업체들 상당수는 민간 기업입니다. 조선업 말고 다른 산업에도 부품을 공급하고요. 정부 지원 하나로 설명하기엔 이미 이 협력망 자체가 조선업 밖에서도 굴러가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도크에 나란히 서 있는 여러 척의 함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동시에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도크 번호를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번이 처음 만드는 배가 아니라 같은 계열의 몇 번째 배인지 알려주는 숫자였습니다.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복해서 만들어온 기록이었습니다. 속도는 결과였고 원인은 이 반복 가능한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문득 지난주 봤던 캐나다 정비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부품을 구하지 못해 멈춰 있던 배, 취소선이 그어진 훈련표. 그곳과 이곳은 같은 잠수함을 다루면서도 전혀 다른 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국력 차이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정비고에는 부품이 없어서 멈춘 배가 있었고 이곳에는 부품이 오차 없이 도착하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같은 산업을 다루면서도 두 나라는 전혀 다른 층위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고쳤으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공정 하나가 도크 밖으로도 이렇게 넓게 뻗어 있다면 이건 이조선소 하나만의 역량일까요? 안내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값싼 노동이나 이 조선소 하나만의 역량이라는 제 짐작은 이제 둘 다 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한화오션의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담장을 나서며 저는 그 시스템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한 조선소 한 곳이 모든 경쟁력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인근의 기자재 업체였습니다. 공장 문을 들어서자 절사규 냄새와 기계 소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장 안에는 잠수함용 밸브와 배관 부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부품들이 조선소 도크로 실려가기 전 이미 몇 단계의 자체 검사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대 위에 놓인 부품 하나를 들어보이며 그는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통과 못하면 조선소 문턱도 못 넘습니다. 조선소 하나가 아니라 이 작은 공장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근 대학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모니터 위로 선체 진동 해석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이 데이터가 실제 운항 중인 함정에서 수집된 값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대학이 직접 받는 경우가 흔한지. 연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생 상당수가 이 조선소로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요. 대학이 조선소와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연구기관에서는 설계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해군에서 넘어온 실제 운용 데이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다른 소속의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연구기관 소속, 조선소 소속, 그리고 해군 제복을 입은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그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설계 변경 중 절반 가까이가 실제 운용 중 나온 의견입니다. 설계와 생산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연결이 국가가 위에서 통제하는 결과는 아닐까 짧게 의심해 보았습니다. 통제된 산업이라면 어디든 같은 절차와 같은 말투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소속이었고 담당자들의 말투에도 지시받는 느낌보다는 익숙한 협업의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자재 업체 담당자는 조선소를 고객사라고 불렀고 대학 연구원은 협력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에서 하나로 묶은 조직이라기엔 각자 쓰는 말부터가 달랐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관행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물류 창고로 이동하는 길, 벽에 붙은 공급망 지도를 보았습니다. 지도 위에는 부품업체, 대학, 연구기관, 해군 기지가 화살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살표 하나하나가 오늘 제가 직접 밟은 동선과 겹쳐 보였습니다. 다시 조선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 도크가 낮과는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실루엣이 어두운 하늘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돌아본 곳들을 수첩에 순서대로 적어보았습니다. 기자재 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다시 조선소. 각각은 분명 독립된 조직이었지만 그 사이를 오간 오늘 하루의 동선은 하나의 원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모호크 칼리지에 비어있던 실습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빈 콘센트와 접어둔 과정표가 지금 이 지도 위에 화살표 하나와 이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조선소 한 곳의 힘이라는 제 첫 생각은 이 지도 앞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받으려 했던 것은 어쩌면 바로 이 연결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조선소 인근에 있는 조선해양산업 역사자료관을 찾았습니다. 납기 문화는 현대기업이 만들어낸 경영 전략일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료관 안쪽 벽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대한 도크와는 전혀 다른 작고 낡은 조선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산업사 연구원이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진이 찍힐 당시 이 조선소는 자본도 기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 진열장에 놓인 낡은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초창기 해외 수주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계약서 여백에는 납기일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도 납기가 이렇게까지 중요했는지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신뢰를 잃으면 다음 주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큰 회사들과 달리 실패를 만회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거제에서 본 그 정교한 공정들이 어쩌면 여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 진열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초기 수주 실패 사례를 기록한 문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의 납기 지연이 이후 몇 년간 신규 수주를 얼어붙게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패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문득 그 절박함이 어떻게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연구원은 마지막 진열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미덕이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하나의 공정, 하나의 문화가 된 거고요. 저는 어제 봤던 디지털 생산관리 화면과 오늘 본 낡은 계약서 사본을 나란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 둘을 관통하는 것은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킨다는 원칙. 자료관을 나서기 전 저는 벽에 걸린 연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결핍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재수주로, 재수주에서 산업 축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경영 전략이라는 제 첫 짐작은 이 낡은 기록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 날짜만으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킨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조선소 협력사 한 곳의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납기는 경영진과 설계 시스템이 관리하는 숫자일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순서대로 켜지며 넓은 작업장을 밝혔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이 라인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용접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작업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옆에서 보시면 됩니다. 안전화 끈을 조여매며 그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위험한 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용접 구간 앞에서 그는 용접면을 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불꽃이 튀는 몇 초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접을 마친 뒤 그는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음매를 손끝으로 한 번 더 쓸어보았습니다. 품질검사원이 다가와 게이지를 대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였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그 자리에서 이음매 한 곳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검사원도 놓친 아주 미세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통과입니다만. 검사원이 말하자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과는 기준이고 저는 제 기준으로 봅니다. 그는 그 부분을 다시 손봤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납기가 촉박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지.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납기는 아닙니다. 다시 손대지 않게 끝내는 게 납기입니다. 그는 장갑을 벗어 손끝을 잠시 문지르고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 이음매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조금 전 그 짧은 대화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취재하며 들었던 어떤 설명보다도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그는 갓 들어온 후배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고친 이음매를 가리키며 왜 그 부분을 다시 손봤는지 설명했습니다. 후배들은 메모 없이 그의 손끝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거창한 훈시는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짚어가며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후배가 작은 흠집 하나를 놓치고 넘어가려 하자 반장은 말없이 그 부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후배는 곧바로 알아채고 다시 손을 댔습니다. 별다른 질책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반장은 식당 한쪽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판 위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물었습니다. 22살에 시작했으니 이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 안에 더 캐물을 만한 극적인 사연이 있을 거라 은근히 기대했지만 그는 딱 그 정도까지만 자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설계 변경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반장은 도면을 확인하고 몇 군데 표시를 고쳤습니다. 변경된 부분과 기존 부분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손끝으로 이음매를 확인했습니다. 새로 지시된 부분과 이미 완성된 부분이 어긋나지 않는지 그는 도면과 실제 이음매를 몇 번이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그 말을 하며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목을 돌렸습니다. 오래 굽히고 있던 자세 탓인지 손으로 목덜미를 두어 번 눌렀습니다. 작업이 끝난 저녁 저는 텅 빈 작업장에 반장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도구를 하나씩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그가 되풀이한 그 사소한 재확인들이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손댄 이음매의 수를 세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숫자로 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버스가 도착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우리가 지킨 기준은 남습니다. 납기가 경영진과 시스템이 관리하는 숫자라는 제 첫 생각은 오늘 이 반장의 손끝 앞에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제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위에 그동안 모은 자료를 전부 펼쳤습니다. 캐나다는 한 잠수함 모델 대신 다른 모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저는 오타와를 떠나던 그날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의 야간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취재 수첩, 인쇄한 문서, 사진 몇 장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이 모든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로 묶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 점의 순간의 궁금증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은 오타와 브리핑룸에서 받아 적은 수첩이었습니다. 저희는 준비만 했습니다. 다음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모호크 칼리지에서 찍은 빈 실습실 사진을 놓았습니다. 뜯지 않은 자재 상자, 배선만 끝난 콘센트, 그리고 접어둔 과정표. 그 다음엔 수세인트 마리에서 받은 지역 신문 스크랩을 놓았습니다. 구조용 강제 라인, 조건부 투자, 시장실 관계자의 신중한 단어들. 그 옆에는 에스키몰트 정비고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계에 둘러싸인 빅토리아급 취소선이 그어진 훈련표, 인도 일정과 전력 공백이 겹치던 표. 그리고 거제 조선소의 야간 사진과 오늘 낮에 본 용접 반장에 거친 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독립된 취재거리로 보였습니다. 훈련센터 이야기, 철강도시 이야기, 정비고 이야기, 조선소 이야기. 저는 각 자료 옆에 그 취재를 시작할 당시 제가 품었던 첫 믿음을 짧게 적어보았습니다. 상징적인 부대 행사, 투자 유치용 과장, 언론이 만든 프레임, 값싼 인건비. 그리고 그 옆에는 취재를 마친 뒤 남은 결론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핵심 유지보수 기반, 조건부지만 구체적인 산업 연계, 안보상의 시간 문제, 반복 가능한 생산 시스템. 두 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저는 매번 처음 짐작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늘어놓고 보니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하나가 교육으로 번지고 교육이 지역 산업으로 번지고 그 산업이 다시 해군의 시간과 연결되고 그 시간이 결국 국가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오타와에서 채웠던 평가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성능, 가격, 운용 조건. 그때는 이 세 항목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평가표 여백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은 그 평가표에 없던 항목들을 하나씩 채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람을 키울 수 있는가? 산업을 남길 수 있는가?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것을 독일과 한국의 우열로 정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편이 기사 쓰기에는 훨씬 간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면 지금까지 본 것들의 결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신 사진과 자료 사이에 화살표를 그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약, 그 다음 기술 이전, 그 다음 교육, 그 다음 생산, 그 다음 지역경제, 그 다음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 한 줄씩 이어놓고 보니 이건 잠수함 한 척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화살표 전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캐나다가 비교했던 것은 두 척의 잠수함이 아니라 이 화살표가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미래였습니다. 한 잠수함 모델 대신 다른 모델을 선택했을 뿐이라던 제 첫 생각은 이 화살표 앞에서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다시 순서대로 정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파일을 덮는 순간에도 어느 쪽이 캐나다에 더 맞는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질문을 성능표 하나로 답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취재 순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캐나다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처음 취재를 거절했던 온타리오 관계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온타리오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지난번 인터뷰를 거절했던 것에 대해 짧게 사과하며 몇 가지 자료를 첨부했다고 적어 보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우선 자료부터 열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산업 패키지는 이번 수주를 위한 일회성 제안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열자 캐나다 현지 산업계 단체가 낸 성명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번 계약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직접 비난하는 대신 생산 능력과 납기 신뢰, 현지 산업 협력 모델에 대한 아쉬움을 담담하게 적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2번 읽었습니다. 어느 한 줄도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계 관계자 몇 명과 통화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건 어느 나라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을 처음 경험할 기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정비, 교육, 현지 산업 참여를 묶은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캐나다만 이 방식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근 국제조선 관련 회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회의는 이미 지난달에 끝났지만 발표 자료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국가의 발표 자료에는 정비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묶은 조선업 협력 사례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들은 한국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인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업계에서는 낯설지 않은 이름인 것처럼요. 저는 그 발표 목록을 하나씩 훑으며 이게 정말 한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흐름인지 아니면 각국이 각자 필요에 따라 도달한 결론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볼수록 후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느 발표에서도 한국이 시장을 특별히 겨냥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각국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흔적만 보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일부러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여러 나라가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구매와 장기 파트너십은 서로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잠수함을 파는 제품 공급자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가 잃은 건 역시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바로 그런 종류의 산업 파트너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이번 취재의 마지막 조각들을 정리했습니다. 훈련센터, 철강, 정비, 생산 시스템. 각각은 개별 취재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저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계약 하나에서 시작된 질문이 결국 한 산업 전체의 모습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첨부된 성명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캐나다를 조롱하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만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로 표지판을 보며 저는 이 취재를 처음 시작했던 오타와의 그 겨울바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탑승 수속을 받는 동안에도 그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 회의장을 떠나던 한국 대표단의 뒷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그 침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다시 오타와의 그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방은 예전과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침착함은 패배를 감추기 위한 태도였을 거라고 저는 이 방을 처음 나서던 그날까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는 한국 대표단의 좌석을 바라보며 저는 수첩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저희는 준비만 했습니다. 다음이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질문이 모호크 칼리지의 빈 실습실로, 알고마 스틸의 굴뚝 연기로, 에스키몰트의 취소선 그어진 훈련표로, 거제 조선소의 야간 불빛과 용접 반장의 거친 손으로, 그리고 캐나다에서 뒤늦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아있던 순간에는 이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계약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지켜온 생산 기준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그저 계속 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패배한 한국은 왜 그렇게 담담했을까? 처음엔 이렇게 답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하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업 전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사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산업 시스템과 함께 갈지를 선택하는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좋은 조달이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장비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가 끝난 뒤 평가표에는 좀처럼 적히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사람을 키울 수 있는가? 산업을 남길 수 있는가?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 한국이 조용히 떠난 뒤 캐나다가 다시 바라본 것은 패배한 나라의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밖에 남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지켜온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취재 내내 독일과 한국의 잠수함을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야 알았습니다. 비교된 것은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비교된 것은 미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브리핑룸을 나섰습니다. 로비 유리창 밖으로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하던 날과 같은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르게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